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힘들었다. 여러분들이 반가워에 많이 안 와서, 지민이 혼자 와서, 네. 그래서, 일단 영상을 남겨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 2시간 남았는데 뭘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킬러 문제라고 완전히 버리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가계도를 기본적인 거는 조금은 할 줄 알아야 나중에 이제 수능 때 가서 여러분들이 풀더라도 조금 이제 다는 못 풀어도 어느 정도 손을 댈 수 있으면 그래도 조금 유리해지는 게 있단 말이지. 그 정도 선에서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혹은 뭐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때는 가계도까지 깔끔하게 푸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일단은 가계도보다는 돌연변이가 조금 더 쉬우니까 둘 중에 한 문제를 선택하면 돌연변이를 공부하셔도 푸는 게 맞아요. 근데 돌연변이는 결국 가계도에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가계도에 대한 해석법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시간까지 해가지고 가계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건데 2시간만으로 하기엔 너무 부족해.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화요일로 좋겠다고? 그러면 화요일. 아무튼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이제 가계도를 공부해야겠다 싶은 때가 올 때 좀 볼 수 있도록 뒷이야기도 가능하면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가계도의 조금 기본적인 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먼저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계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유전에서 이 단원이 사람의 유전이라는 단원이죠. 근데 그 사람의 유전이라는 단원이 그냥 말 그대로 사람 어떤 부모한테서 그 자녀한테 어떻게 이제 유전되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한 가지는 문제가 여러 가지 유전들의 특성들을 골라서 이제 파악해서 거기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전이냐, 아니면은 중간 유전이냐, 아니면은 복대리 유전이냐, 다인제 유전이냐, 이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연변이에 대한 문제가 한 개 나오고, 그 다음에 가계도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세 문제 정도가 이 단원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미 이 단원 자체에서 두 문제가 킬러 문항이라서 원래 단원 자체가 좀 어렵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계도라고 하는 요 영역은 사실은 가계도가 어떤 하나의 유형이 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가계도는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유전 상황들을 표시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란 말이지. 그래서 가계도가 어려운 이유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는 유전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본적인 유전의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가계도를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어려운 거는 그런 이유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적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문제 자체가 똑같은 가계도로 그려졌는데 거기에서 실상을 물어보는 내용들이 완전 다른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충분하고 적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문제들을 그래도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경우들이라, 그래서 가계도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도 길고, 끄적댈 것도 많으니까 종이도 부족하고,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차근차근히 조금 보시고 공부를 하실 때, 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같은 걸 연습할 때 보면은 좀 숨이 길어. 한 문제 푸는데 막 10분 넘게 걸려. 풀 수 있어도. 근데 이제 그렇게 풀고 나서도 거꾸로 적용을 계속 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부분이 중요했다, 어떤 부분에서 조금 내가 미리 봤으면 문제를 시간을 좀 단축시켰을 수 있었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단순하게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방법적인 부분들, 기본적인 키포인트들을 잘 좀 챙겨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계도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먼저 가계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도구야. 어떤 한 가족을 표현하는 도구인데, 근데 그 가계도라는 걸 통해서 표현하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걸 알려준 거죠. 그걸 우리가 표현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표현형만 알려주는 게 가계도의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주어진 유전 형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를 그런 가쪽에서 나타난 표현형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그걸 역으로 적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가계도를 통해서 뭘 알아내야 되는지가 먼저 필요해. 어떤 유전 형질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유전 형질에 대해서 뭘 알아내야 되냐.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유전 형질을 문제든 간에 무조건 요거는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는 형질의 우열관계. 그러니까 누가 우성이냐 누가 열성이냐 그거를 파악해야 돼. 그게 제일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우성이냐 열성이냐라고 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보통 이제 가계도에서는 유전 형질이 병부로 제시되니까 병에 걸리는 게 우성이냐 병에 걸리는 게 우성이냐 아니면은 정상이 우성이냐 이 중에 누가 더 우성이냐. 일반적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정상이 우성인 경우들이 훨씬 많지만 문제 상황에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두 표현형 중에 누가 우성이냐라는 걸 파악해야 되고 또 하나의 우열을 파악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이 병을 나타내는 유전자와 정상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있을 건데 그 2개의 대립 유전자들 사이에 누가 우성이냐 유전자들의 우열관계를 또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우성은 대문자, 열성은 소문자로 주는데 가계도에서는 이걸 찾는 게 목적인 경우들이 많아서 아예 제시를 하기를 A 유전자, 대립 유전자 A,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 A- 뭐 이런 식으로 주죠.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가 또 우성이냐 그거를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이 2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고 문제에서 주면은 그냥 받아서 넘어가면 되고요. 문제에서 안 주면 우리가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그 유전이라는 것은 유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근데 실제로 그 유전이 전해지는 부모님한테 자녀한테 전해지는 과정은 유전자가 아니라 염색체를 통해서 전해진단 말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염색체에 있냐에 따라서 또 유전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염색체에 있냐를 또 알아야 돼. 근데 여기서 어느 염색체가 뭐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이렇게까지 필요 없고 항상 유전 문제에서 그렇듯이 얘가 성염색체에 있냐 상염색체에 있냐 요거 2개를 또 구분을 해야 되죠. 너무 당연히죠. 그래서 유전자가 우성이냐 열성이냐 그 다음에 표현형이 우성이냐 열성이냐 그 다음에 어느 염색체에 있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염색체에 있을 때는요 그냥 남자 여자의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성염색체에 있을 때는 남자일 때 여자일 때 차이가 났다. 근데 이거에 따라서 어느 염색체에 있냐에 따라서 가계도를 해석하는 순서가 달라져요. 누구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냐 누구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되냐 누구로부터 누구의 정보를 얻어야 되냐 이런 관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염색체에 있는지는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적이고요. 마지막 4번째는 연관관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연관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 생원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 상황에서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이게 같은 염색체에 있는 경우들 두 유전자들을 연관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항상 유전이 될 때 같이 다닌다라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생각보다 가계도에서요 두 유전자가 연관이 되었다라는 상황이 주어지면은 그 연관이라는 것 자체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거꾸로 다양한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서 2개 이상의 유전자가 제시되면은 반드시 얘가 연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에서 언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 다른 염색체에 있다. 혹은 얘는 같은 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얘는 연관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염색체다 상염색체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 유전자 이 유전자 모두 다 성염색체다 라고 하면 자동으로 연관이 되는 거죠. 상염색체는 개수가 많기 때문에 얘도 상염색체 얘도 상염색체라고 하면은 연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조금 꼼수긴 한데 꼼수는 아니고 그냥 좀 하여튼 문제에서 2개 이상의 유전자가 있는데 얘들이 연관되었다 같은 염색체다 혹은 다른 염색체다 이런 언급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적어도 하나는 성염색체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냥 아무 언급도 없는데 둘 다 상염색체면 얘네들이 같은 염색체에 있는지 따로 있는지 구분을 해줄 방법이 없어.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문제 상황에서 같은 염색체다 다른 염색체다 이런 언급이 없으면 둘 중에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성염색체다 하나는 상 하나는 성염색 따로 있거나 아니면 둘 다 성염색 같이 있거나 이런 상황 중에 하나지 둘 다 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염색체 유전자가 있겠구나라고 미리 깔고 가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요 네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문제마다 풀 때마다 정리를 하고 찾으면은 번거롭거든. 그래서 아예 이렇게 기호를 만들게요. 연관은 알 수 없어. 연관은 뭐 있을 때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유전자들 사이의 관계지만 일단은 그 연관을 제외한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뭐뭐뭐 했냐면은 표현형의 우열관계, 유전자의 우열관계, 그 다음에 염색체. 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은 주어진 유전자가 A와 A-라면 이렇게 일단 써놓고요. 첫 번째 유전자의 우열관계는 이렇게 이거 부등호로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A가 우성이라면은 이쪽으로 아니면 A 다시 우성이라면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 요거는 그냥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병이다 아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형질을 병이다 아니다 정상에다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을 나타내는 유전자에다가 밑줄을 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A가 병에 대한 유전자고 밑줄을 긋지 않은 A별이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매칭이 되고 나면은 A가 정상 유전자였는데 근데 A가 우성이야. A가 병 유전자였는데 A가 우성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표현형도 병이 정상보다 우성이다 라는 결론이 낼 수가 있죠. 혹은 A가 우성이야. 병이 우성이야. 그러면 A라는 유전자가 병에 대한 유전자다. 이렇게 매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관계들을 밝히는 게 일단은 이 가계도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근데 따로 이걸 언급하지 않아 문제에서 이걸 찾아라 얘기하지 않는다고. 항상 유전 문제가 어려운 게 뭘 해야 될지 뭘 찾아야 될지 모르는 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요 일단은 가계도는 기본적으로 얘는 무조건 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라고 알고 가시면 되고요. 가계도라는 게 워낙 정보가 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석하는 게 문제를 푸는데 필요하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가계도는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하게 푸는 게 굉장히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유전 형질에 대해서 요 정보가 다 파악되고 나면 그러면 밑에 보기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성상은 그냥 뭐 따로 하지 말고 여기다 성이다 상이다 그냥 쓰면 되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을 표시하는 기호, 상을 표시하는 기호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평상시에 그냥 기호로 표시를 해도 되고. 어쨌든 가계도는 워낙 정보가 많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워낙 정보가 많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들이 시험지 보는 데다가 찾은 정보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습관 자체가 필요해요. 약간 수학 문제도 뭐 30분 문제, 20분 문제 길게 풀어야 되면은 정리를 막 중구난방을 하면은 나중에 알아보기 힘들잖아. 그래서 가계도도 그런데 문제는 수학이랑 다른 게 수학은 빈칸이라도 많지. 빈칸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돼도 상관없는데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냥 정리를 하는 그게 필요해요. 그게 습관이 돼야 시험 볼 때만 그렇게 정리해야지 이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런 가계도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되어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 혼란한 속에서 정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평상시에 연습할 때부터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고요. 꼭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자기가 좀 더 간단하고 정확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계도를 해석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쭉 가볼게요. 일반적으로 가계도를 해석하는 순서는 가계도는 아까 했지만 표현형이야. 그래서 가계도를 해석하는 순서는 처음에 그 가계도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 가계도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유전 형질의 특성을 파악해야 돼. 유전 형질의 특성을 파악해. 이 유전 형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야. 누가 우성이다, 누가 열성이다, 성염색체 유전자다, 상염색체 유전자다, 연관이다, 독립이다. 그 특성을 다 파악했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런 특성들을 사람한테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한테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적용을 누구까지 할 것이냐 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람만 적용을 하고 최대한 빨리 빠져야 됩니다. 계속 잡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찾는 게 이제 우선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어려운 문제니까 만약에 뭐 아빠의 정보가 필요해, 아빠의 유전자가 필요해, 그럼 아빠만 보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을 다 같이 고려를 해야 아빠의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또 그런 것도 필요해. 나중에 내가 이 사람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봐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가, 그런 관계들까지 조금 정리가 다 되어 있어야
좀 원활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행동 습관은요, 유전 성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 이런 표시였어.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만약에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문제 보기로 넘어가면 된다 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특징을 이렇게 잡고, 자, 근데 가계도라고 하는 그림은요, 사실은 가계도에서 줄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 원래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없이 순수하게 가계도만 가지고 줄 수 있는 정보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모든 가계도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은 딱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두 가지는 어떤 조건이 있는 가계도든지 간에 항상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우열을 판단할 때 이건 뭐 자주 나오는 규칙이죠. 부모님이랑 다른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 자녀는 무조건 열성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둘 다 정상인데 그 밑에 자녀는 병이 있다. 부모님은 정상인데 그 밑에 자녀가 병이 있더라. 그러면은 굳이 논리를 적용하면 그런 거야. 얘가 병이 걸렸다는 건 어쨌든 간에 병의 유전자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얘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모르지만 병의 유전자를 얘가 받았기 때문에 병이 걸린 건데, 근데 만약에 이게 부모님한테 왔다면 이게 무조건 부모님한테 온 거죠. 부모님이 얘한테 병의 유전자를 줬다는 건 확실해. 병의 유전자를 줬는데, 그럼 역을 생각하면 부모님도 이 병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도 겉으로는 정상으로 드러났다, 정상인 척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는 이게 부모님 몸속에서는 병의 유전자가 묻혀 있었다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면 얘가 반드시 얘가 열성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앞으로 요런 애를 가프티라고 부를게요. 좀 철진한 말이긴 하지만 갑자기 툭 튀어나오신 분은 항상 열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가프티는 열성이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그때 부모님의 표현형은 우성이다. 그래서 표현의 우열관계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걸 문제 상황에 적용을 하려면 그림이 딱 형질 하나만 주면 사실 저게 보기가 쉽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그림은요, 가계도는 하나의 가계도에 두 개의 형질을 표현해. 세 개는 너무 많아. 세 개는 너무 많고 보통 이제 두 개의 형질을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형질을 표현을 하고 나면요,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이고 누가 어떤지 확인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정리를 잘 해야 돼. 근데 복대립이나 이런 특수한 유전 형질이 아닌 이상은요, 이렇게 부모님이랑 다른 애가 태어났다라고 하려면, 근데 표현형 자체가 두 개밖에 없거든. 정상 아니면 병, 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자녀랑 달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뭐가 깔리냐면은 부모님 둘은 같아요가 깔리는 거야. 만약 아빠는 정상, 엄마는 병 이렇게 있으면 자녀가 병이든 자녀든 무조건 둘 중에 한 명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갑툭튀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또 하나, 이 갑툭튀를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서로 표현형이 같은 부부가 표현형이 같은 부부를 먼저 봐요. 표현이 같은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원칙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계속 여러분들이 일단은 처음에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에서 일단 그 행동 양식 자체를 좀 미리 잡아야 돼. 내가 가계도를 받으면 뭘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가계도라고 해야 돼. 모든 가계도 문제에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표현형이 같은 부부가 있나 없나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그림이 이렇게 둘씩 섞여 있으면요, 그 그림이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정리를 꼼꼼하게 문제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요, 선생님은요, 이거 너무 불편해. 개인적으로 그냥 가계도에다가 그 성질을 적어서 푸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이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방식인데,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첵스 무늬가 기억이고 여기 빗금이 니은이야, 색칠이 기억 니은이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을 그냥 형제를 그냥 다 써버릴게요.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얘가 니은 걸렸고요, 얘 니은 걸렸고, 얘는 기억만 걸렸고, 5번은 둘 다 걸렸고요, 색칠돼 있으니까 6번 니은, 7번 기억 이렇게 써버려요.
근데 표현형 자체는 기억의 형질과 니은의 형질을 별개로 봐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과 2번의 그림은 다르지만 둘 다 기억에 대해서는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1번, 2번이라는 커플이 뭐예요? 1번, 2번의 커플이 그냥 얼핏 보면은 그림은 다른데 기억이라는 형질에 대해서는 같은 표현인 거야. 정상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얘네들은 갑툭튀를 확인할 조건이 된 거지. 그래서 얘네들의 자녀를 보니까 5번에 기억이 걸린 애가 있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해석하면 돼? 기억이라는 병은 열성이다. 정상에 대해서 열성의 표현형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니은도 있나? 또 보니까 6번과 7번이 똑같이 니은병에 걸렸어요. 똑같이 니은병에 걸려서 얘네들도 이제 부부가 표현이 같은 부부가 된 거지. 근데 그 밑에 또 보니까 그 밑에 자녀는 부모님처럼 병에 안 걸렸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모양은 다른데 니은이라는 형질에 대해서 같은 부분. 그래서 여기서 또 표현형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라는 병은 정상에 대해서 병이 우성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게 다시요. 요거는 가계도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가계도의 유형이나 상관없이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돌연변이가 있어도 적용이 됩니다.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돌연변이 중에 유전자가 변했다라는 조건이 나오는 돌연변이 있어요. 나중에 돌연변이 공부한 부분이 있어요. 이 유전자가 저 유전자를 변했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유전자가 새로 생겨났다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돼도 정말 세팅을 하는 거에 따라서 얘가 열성이 이게 나온 애가 우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까지 나온 적도 없고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돌연변이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무조건 갑툭튀는 열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일단 됐죠? 그게 일단 익숙해지고 나서 나중에 그런 특수한 상황들은 근데 이건 안 돼. 이건 나중에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X형 색채의 유전자가 있을 때는 특별한 규칙이 생깁니다. 자, 조금 또 어려운 얘기를 한 번만 해볼게요. 이게 어떤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다. 어떤 유전자가 상염색체 유전자다. 상염색체 유전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얘가 상염색체라고 하는 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한 쌍이 있는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하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볼 거거든요. 상염색체는요, 남자와 여자가 모두 가지고 있는 그 형질에 대한 체세포에서 가지고 있는 대립 유전자의 수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반면에 어떤 유전자가 성염색체 있다. 그러면 성염색체 있는 유전자다. 그러면 성염색체 유전자니까 얘가 성별과 관련됐냐?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얘네들의 유전자를 봤을 때 여자는 XX예요. 근데 남자는 XY니까 X염색체 개수 자체가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해. 근데 우리는 염색체보다는 유전자에 관심이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대립 유전자의 개수가 그 형질을 결정한 개수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립 유전자의 개수가 다르다라고 일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굳이 정리하면 X형색체랑 Y형색 조금 차이가 있지만 아직까지 Y형색체는 단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가계도에 나올 일도 없어요. 왜냐면 나오면 너무 쉬워요. 그냥 가계도에 Y형색체 유전자가 나오면 그 집안의 남자들은 전부 다 똑같이 나오면 돼. 여자들한테는 전혀 없고 남자들은 전부 다 똑같고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로 만들기는 너무 그래. 그래서 일단 X형색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어떤 유전자가 X형색체 유전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남자의 체세포에는 그 대립 유전자가 한 개밖에 없는데 여자한테는 두 개가 있다. 이런 개수 차이가 난다는 게 이 두 유전자의 차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염색체 유전자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다. 성염색체 유전자는 남자 여자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성염색체 유전자가 있을 때는 어떤 조건이 더 붙은 거예요. 상염색체는 남자 여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성염색체 남자면 이렇게 되고 여자면 이렇게 되고 조건이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그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케이스를 정리를 해보면 상염색체에 있을 때 나타나는 케이스가 이렇게 돼요. 상염색체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가계도의 모양이 이만큼 된다고 하면은 어떤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이 케이스가. 요런 관계가 돼. 자, 그러다 보니까 봐봐요. 여러분들이 집합 개념에서 여기 어떤 친구가 있어. 여기 어떤 원소가 있어. 그럼 이 원소는 성염색체 유전자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어떤 놈은 이게 A집합, B집합이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B집합 거다라고 확신할 수가 수학에서 맞긴 한데 성염색체 유전자다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상염색체 유전자여도 이런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야. 반면에 여기에 있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어떤 케이스는 상염색체에 있어요. 성염색체에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성이냐 상이냐 그 관계에 대해서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계도만 가지고 순수하게 가계도만 가지고는요, 다른 조건 없이 가계도만 가지고 있을 때는 성염색체에 있다라고 확인할 수는 없어. 너는 성염색체 유전자구나. 이건 안 돼. 대신 뭐는 되냐면요, 너는 성염색체에 있지 않구나는 돼. 성염색체는 아니구나는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확인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서는 다른 조건들을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가지는요, 가계도에서 추가적인 조건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모든 가계도 유형에 다 적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확인하기가 쉬워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굳이 이렇게는 확인 안 하고 다른 조건들을 적용해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제가 세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조건들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게 줬는데도 확인 안 하고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뒤에 조건들만 가지고 확인하기는 너무 힘든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다시. 그럼 이 성염색체가 아닌 걸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그 어떤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으면 반드시 생겨야 되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X염색체가 가지는 특별한 규칙.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열성 이렇게 있고 가족이 있어요. 이게 뭐 아들내미, 딸내미가 있어요. 아들, 딸. 병이 열성이야. 병이 열성인데, 그래서 뭐 A라는 유전자, A-라는 유전자가 있었는데 A-가 열성이고 얘가 병이야. 이런 상황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딸이 병에 걸렸어. 딸이 병에 걸렸어. 딸이 병에 걸리면 딸의 유전자가 어떻게 되냐? 얘는 A-A-. 미안해. 얘가 그 X염색체 유전자였어. X염색체 유전자. A-A'. 그럼 이 A-A'가 어디서 왔는가를 추적을 해보면 엄마한테 한 게 아빠한테 한 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는 아빠가 하나, 엄마가 하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얘가 이렇게 병에 걸렸단 말이지. 근데 엄마는 X염색체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니까 이 A가 하나 더 있어. 그래서 만약에 하나 더 있는 A가 우성인 정상 A라고 하면은 그 엄마는 병에 안 걸릴 수 있는 거야. 뭐 아니면 여기 하나도 이거였으면은 엄마도 병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병에 걸렸을 때 엄마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빠는 A-가 하나 있다는 게 확정되고,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 해야 돼요? X가 아니라 Y여야 되거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얘가 이거 하나 가졌어. 그래서 아빠한테 하나는 있어. 라고 하는 순간 이거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아빠는 이거 하나를 가지게 되면은 얘가 병을 나타내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아빠도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병이 열성일 때 딸이 병에 걸리면 아버지는 반드시 병에 걸립니다.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이번엔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엄마가 병에 걸렸어요. 엄마가 병에 걸렸으면은
이번에 엄마가 병에 걸렸다는 거는 엄마의 유전자형이 A-A라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유전자가 뭐밖에 없어요? A-밖에 없어. 그러면 아들한테도 A-를 주고 딸한테도 A-를 줘. 근데 딸은 X형식가 몇 개가 있어요? 한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빠 찬스가 아직 남았어. 그러니까 아빠가 정상 A를 딱 주는 순간 얘는 병에 안 걸릴 수 있죠. 근데 아들은 아빠한테 뭐 받아야 돼? Y밖에 못 받아. Y를 받아야 돼. 그러면 요거 X 하나가 엄마한테밖에 못 받기 때문에 엄마가 요거 하나를 주는 순간 얘는 바로 병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성일 때 두 가지가 생겼어. 병이 열성이라면요, 딸이 병에 걸리면 아버지도 병에 걸려야 되고요, 엄마가 병에 걸렸다면 아들은 무조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요, 병이 열성일 때는 병이 열성 유전자고 X염색체 있을 때 X염색체 유전자면서 표현형이 병이 열성일 때는 어떤 여자가 병에 걸리면, 어떤 여자가 병에 걸렸을 때는 그 윗대나 아랫대예요. 같은 데는 요렇게 둘과 요렇게 둘은 서로 유전자를 주고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가계도에서는 위아래 사이에 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 윗대나 아랫대의 남자, 그걸 그냥 생략할게요. 여자가 병이면 그 윗대나 아랫대의 남자가 반드시 병에 걸린다라는 조건이 생겨요.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보시면은 병이 만약에 우성이라면 그 반대 상황이 생겨. 병이 우성이면서 X염색체 있으면요, X염색체 있으면 이번에는 여자는 관계없어. 여자는 관계없는데 만약에 어떤 남자가 병에 걸렸다. 남자가 병에 걸리면 그 윗대나 아랫대에 여자가 반드시 병에 걸려. 반드시 병에 걸려. 이런 규칙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맨날 적용하기 힘들어서 그냥 앞글자만 따가지고 X염색체 있으면 열성이면은 여자 확인하시고 우성이면은 남자 확인하세요 라고 해서 그냥 열성 여자 우성 남자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할게요. 연려운항 그냥 앞글자만 딴 거야. 그래서 연려운항 X염색체 있으면 열성이면은 여자가 병 걸렸는지 확인해보고 우성이라면 남자가 병 걸렸는지 확인을 해봐. 그럼 이제 그 반대의 성을 확인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조건은요, 요 조건은 맞네를 확인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들 가계도를 보는데 그런 그림이 하나가 있어.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다시 그리장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병이 열성이래. 어떤 조건에서 병이 열성이래. 이렇게 병이 걸렸어. 혹시 여자가 병에 걸렸는데 남자 병에 걸렸네. 열성인데 그럼 X염색체네. X염색체 있을 때 여자가 병에 걸리면 남자가 병에 걸려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남자 병에 걸렸으니까 얘는 X염색체네 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왜? 만약에 얘가 상염색체 있는데 아버지가 그냥 스몰 A이고 어머니가 라지 A 스몰 A인데 엄마가 얘가 스몰 A 주고 아빠도 줄 수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됐고, 아들은 아빠는 스몰 A 줬는데 엄마가 라지 A 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안 걸릴 수 있단 말이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굳이 그 공식을 왜 기억해야 되냐? 걔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이야. 가계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요, 성염색체, 너는 성염색체 유전자구나가 아니라 너는 성염색체는 아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열성 여자 우성 남자는 연려운항은 맞는 상황을 찾는 게 아니라 그게 맞지 않는 상황을 확인하는 조건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 그래서 조건이 있을 때요,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딸이 병에 걸렸어. 이렇게 걸렸어. 그럼 병이 열성이야 우성이야? 왜 몰라? 병이 열성이야 우성이야? 열성이지. 왜? 얘 갑툭튀잖아. 부모 엄마 아빠 정상인데 태어났잖아. 일단 열성이야.
근데 만약에 얘가 X염색체 유전자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빠가 그치. 딸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아빠도 반드시 병에 걸려요. 근데 얘가 지금 보니까 딸이 병에 걸렸는데 아빠는 배신 때렸죠. 멀쩡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야? 너는 X염색체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X염색체 유전자는 아니구나. X염색체 유전자가 아니니까 얘는 무슨 유전자예요? 얘는 상염색체 있는 유전자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확인하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과목에서 어떤 공식을 배우면 이 공식은 이렇게 써야 돼, 이런 상황이니까 적용을 하면 된다 이건데, 유전이 좀 가계도가 특히나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너무 많아. 얘니까 A니까 B가 아니라 A가 아니니까 B다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아닌 경우들을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이 공식이 특히나 그래요.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볼게. 여기 수업은 그냥 전반적인 가계도의 개념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좀 실패 다 됐네. 어떤 유전 형질이 있으면 뭐 일반적인 형질이라면 복대림이나 뭐 그런 거 아닌 이상, 다인자 이런 거 아닌 이상 그냥 일반적인 제일 가계도에 흔하게 나오는 그런 유전 형질이라면 그 형질은 4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어떤 4가지 케이스냐면요, 병이라고 했을 때 병이 우성이면서, 정상에 대해서 우성인 병이면서 얘가 상염색체 있을 경우. 두 번째, 병이 우성이면서 얘가 성염색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병이 열성이면서 상염색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병이 열성이면서 성염색체 있을 경우. 요 4가지 중에 하나에 무조건. 이거 말고 만들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일반적인 유전에서는. 그래서 이 4가지 케이스 중에 선택을 하는 건데, 자, 아까 열성여자 우성남자는요, 열성여자 우성남자 공식은 언제 쓰냐? 넷 중에 그 성별이든, 염색체든 유전자든 우열관계든 그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면은 2가지 케이스만 나와요. 요 상황에서 나머지 하나를 결정할 때 많이 쓰게 돼. 무조건 성염색체다라고 고정을 갖고 계시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바로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냥 X염색체 있을 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쓸 때는 이 4가지 케이스 중에 뭔가 하나가 찾아서 한 2개가 날아갔다 그러면 일단 열성여자 우성남자를 적용해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뭐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염색체가 결정됐어. 염색체가 결정이 됐는데, 물론 걔가 상염색체다 이러면 의미가 없어져요. 얘는 성염색체 조건이기 때문에. 근데 염색체가 결정이 됐는데 얘가 성염색체래, 다른 조건에 의해서. 그럼 성염색체가 결정이 되면은 4가지 중에 이 2가지 케이스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성인지 열성인지 확인을 하는 방법인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면 얘가 성염색체라고 했는데, 이 상황인데 여기 아빠가 병이 걸렸어. 아빠가 병이 걸렸어. 근데 병이 어쨌든 성염색체래. 이게 먼저 확인이 됐어. 그러면 이 병은 우성이에요, 열성이에요? 열성. 그렇지. 왜? 지금 이게 성염색체라면은 열성여자 우성남자 요 조건은 무조건 만족을 해야 하는데, 한 가지 깨진 게 남자가 병에 걸렸는데 여자가 안 걸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우성남자가 틀린 거야. 우성일 때 남자보다. 그러니까 우성이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 2가지 케이스 중에 요거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은 먼저 확인이 되는 게 우성이다 열성이다가 먼저 확인이 돼. 예를 들어서 얘가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병이 우성이래. 병이 우성인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병이 우성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일단은 4가지 케이스 중에 이렇게 2가지만 선택지가 남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상이냐 성이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둘 중에 뭐가 돼요? 그치. 얘가 또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우성이면은 만약 X라면 남자 보자. 그럼 남자 봤는데 아니네? 가 된 거지. 그러면 아 너는 성은 아니구나 이렇게 돼서 얘가 맞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규칙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 나중에 가면은 그렇게도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문제에서 어떻게 쓰냐면 그냥 네 개를 동시에 놓고 열성인 여자 봤더니 위에 남자 안 걸렸어. 그럼 이건 탈락인 거야. 근데 남자가 병을 걸려서 봤더니 밑에 여자가 또 안 걸렸어. 그럼 얘도 탈락이지. 이해돼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둘 다 날아갔으니까 성염색체 아니네? 라는 결론이 나와. 상염색체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두 번 활용을 해가지고 얘가 상염색체다라고 적용을 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염색체가 결정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계도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런 기본적인 규칙은 잘 안 써. 뭔가 추가적으로 덕지덕지 붙여진 규칙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 근데 그 어려운 문제 전에 기본적인 거를 일단 탄탄하게 깔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거는 모든 가계도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거, 어떤 가계도든지 간에 일단 받게 되면은 갑툭튀를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열성여자 우성남사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면은 그 상황으로 적용을 또 해보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을 조금 하시고, 처음에는 그래서 앞부분은 약간 쉬운 문제들이 많소. 거기 연습 문제에서 아마 문제에서 20번까지는 추가적인 어떤 건 없을 거예요. 20번은 연관을 하는 문제 빼고 20번까지 문제 중에 연관이란 단어 나오는 거 빼고는 요것만 가지고 풀어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연습이 돼야 그 다음에 조건들이 붙었을 때에 대한 연습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알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의 미션, 첫 번째 미션. 다음 주에는 수업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끝.